네, 그러면 조금 전 6차시 1교시에서는 문학의 기능 중에서 첫 번째로 교시적인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2차시에서는 2교시에서는 문학의 기능 중에서 쾌락적인 기능을 공부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교시적인 교훈적인 기능과 쾌락적인 기능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문학 작품 속에서 작용이 되고 있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쾌락이라는 말, 저는 이 한자로는 쾌락이라고 했지만 저는 우리말 중에 참 즐거움, 재미, 굉장히 그 말 좋아해요. 우리 일을 하면서도 즐겁고 재미있고 기쁘다. 참 좋죠. 그런 어떤 속에서 어떤 성취감을 위해서,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하고 또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친구를 만나면서 그전보다 더 깊어졌다, 더 좋아졌다. 그런 것이 보낸 시간에 대한 보답이죠. 그렇듯이 그 즐거움, 재미, 쾌락이 우리 문학 작품 속에 들어가 있어야 정말 밤새워서 책 읽으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하나의 소설을, 하나의 문학 작품을, 하나의 어떤 신문 기사를 내가 우연히 손에 들었을 때, 이게 참 흥미진진하네, 재미있네, 즐겁네. 그래야 그 읽는 것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읽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저는 문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위에는 즐거움,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밥 먹는 일이 즐거워야 되고, 커피 마시는 일 즐겁고, 이 정말 달달한 혹은 뭐 쓰디쓴 이 커피 한 잔에서 내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쾌락적인 것,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교시의 기능, 교화시키는 힘도 문학 작품 속에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다음에 계속 공부하겠지만 너무 쾌락과 너무 통속적인, 너무 자극적인, 너무 그런 것만 치중하다 보면 또 우리 인간의 정신에, 감정에, 감성에 그렇게 또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론 전개가 결국은 교훈적인 거와 쾌락적인 것이 적당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이 단원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1교시에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교훈적인 것은 왜 중요한가 하는 걸 공부를 했고, 두 번째,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시, 교화도 인정하면서 그 속에 즐거움, 재미있게, 기쁘게, 웃음도 줘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제가 아까 문학의 당위설이라는 거, 속은 쓴데 속의 주제는 올바르게 살아야 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100% 올바르게만 살 수 있습니까? 조금 선생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선생은 교과서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배웠고 알고 있지만, 때로는 나의 욕망, 욕심이 조금 더 앞서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아름답지 않은 일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너무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숨막히게만 하면 안 되니까, 때로는 조금의 즐거움, 재미있는 거, 기쁘게, 우리 요즘은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없어진 대신에 예능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지만, 정말 드라마에 집중해서 볼 수도 있고, 어떤 교양 프로도 열심히 볼 수 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많은 그 예능인들이 나와서 진행하면 그냥 또 저는 잘 봐요. 그리고 그냥 웃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코미디 개그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집중적으로 많았는데, 요즘은 그걸 대신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런 많은 분들이 나와서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아닐까. 그러니까 교훈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뉴스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즐거움, 재미 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서양에서의 어떤
문화 예술의 원조라고 할까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다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시학이라는 책인데, 시는 문학을 대표하는 말로 생각하면 돼요. 독서, 그러니까 반드시 뭐 시, 소설, 수필하는 그런 장르로서의 딱 시 장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시학이라는 표현으로 했을 때, 이제 작품의 제목이, 작품집의 제목이 시학인데, 거기서 무슨 내용을 아주 주장을 했는가 하면 모방 이론을 즐거운 행위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모방 이론을 우리가 이제 미메시스 이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강의실 같으면 제가 퀴즈 하나 낸다 이러고 이제 초코파이 하나 이렇게 이거 상품으로 걸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성대 모사입니까? 성대 묘사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또 이런 것도 정말 시험 문제 내기도 하고요. 단순한 그 사지선다형에서. 그랬을 때 얼른 생각하면 그냥 묘사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개그우먼이 어느 가수의 흉내를 낸다 그랬을 때 비슷하게 하는 것보다 거의 똑같이 하는 거 모방, 모방은 찍어내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설프게 하다가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사람 같이 하면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시청자들이 아주 웃게 되고 박수를 치게 되죠. 그래서 모방은 찍어내듯이, 우리가 그 한자말로 팩스를 보낸다 할 때 팩스를 중국말로는 모사라고 하거든요. 똑같이. 왜냐하면 팩스는 달리 가면 안 되잖아요. 보내고자 하는 원문이 그대로 가야 되니까. 그 모는 아주 있는 그대로 찍어서 그대로 할 모자가 되기 때문에 성대 모사가 맞습니다. 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방을 잘 하면 할수록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는 제2의 창조다. 그러니까 기존 있는 것보다 더 똑같이 만들어내는 즐거운 행위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문학적으로 아주 쾌락, 즐거움을 주기 위한 행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제자들도 또 무슨 어떤 하나의 창작품, 어떤 이론에 대해서 새롭게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앞에 나온 거를 흉내내는 짓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제가 여기 꽃을 꽂아놓고 이걸 그리세요 하고 교실에서 제시했다고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똑같이 그리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 꽃 그림을 백전청장 이렇게 그려 나가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 졸업 전시회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랬을 때는 첫 번째 그린 그림과 100번째 그린 그림은 대상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다른 모습으로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창작 행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똑같이 그리려고 모방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의 호흡, 자기의 개성, 자기의 스타일이 들어가서 새로운 것으로 창조가 되는 거. 그러니까 모방을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즐거움, 쾌락을 준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흥미 위주 혹은 오락 위주의 관능적인,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감정만을 뭐 흥분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즐거움, 재미를 주는 그런 미학적인, 미적인. 그래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저는 히든싱어 재미있게 봤어요. 그거는 완전히 모방이 얼마나 즐거운 쾌락이고 예술이 된다는 것을 저는 입증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봤어요. 그래서 절대 예를 들면 조성모 나오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면 절대 예측을 불허하게 해서 진짜 조성모가 가짜 같고 가짜 조성모가 진짜인 것 같이 그것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방영하는 걸 보고 오히려 모방한 사람이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하는 거, 우리 그거 보고 즐거워하고 재미있어하고 이 첫 번째 속에 감춰져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일 것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는 가짜로
판정할 수도 있고,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원 가수보다 더 똑같이 부르려고. 우리 이런 것이 예술에 있어서 어떤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기능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다음 장에서 쾌락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냐, 아니면 쾌락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쾌락의 종류가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관능적 쾌락, 그러니까 그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쾌락의 종류 중에서 관능적, 아주 본능만 남아있는 거, 그래서 하등적 감각에서 오는 동물적 쾌락이라 그래서 그냥 찌르면은 따갑다, 아프다 이렇게 느끼고, 또 이렇게 예쁘게 어루만져 주면은 그런 자극을 통해서 안정감,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식욕이나 뭐 목이 말라서 오는 갈증이나 또 어떤 성욕이나 이런 원초적인 찰나적인 이런 감정을 저는 1번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관능적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너무 관능이 발휘가 되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관능적인 거와 지적인 거, 감각적인 것도 조화를 이루어야지, 너무 그 동물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만은 아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된다.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반대쪽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인 쾌락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아까 본능적인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시각이나 청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동물적 쾌락은 정말 동물적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면, 감각적인 쾌락은 조금 더 하등보다는 고등 상으로 왔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참 아름답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연이 그 초록색으로 흐드러진 것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는 뭐 이제 연구 결과물이니까요. 시각적으로 초록색을 바라볼 때 가장 눈의 피로도를 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실에 있는 칠판이 초록색이잖아요. 녹색 계열이잖아요. 거기다 글씨를 쓰고 우리 학생들이 바라봤을 때 눈의 피로도를 덜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초록색이 흐드러진 자연 벌판을 봤을 때 감각적으로 좋다, 시원하다, 정말 힐링된다, 자연 속에서 우리 그런 거 느끼잖아요. 또 청각, 어쩔 수 없이 우리 일터가 막 그 쇠 철물 만드는 공장의 그 쇠소리와 정말 청각, 새소리, 물 흐르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얼마나 상상만 해도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눈을 이렇게 반은 감으면서 감각적으로 얼마나 좋은가, 위로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 중에 혹시 실용음악과 저 입시 때 열심히 가서 시계 보고 시간 보고 종을 그렇게 쳤어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요만큼을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 기타를 얼마나 오랜 세월 했을까, 얼마나 목이 터지게 노래를 불렀을까, 그 생각을 하면은 정말 매 번마다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다 합격시켜주고 다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뒷자리에 앉아서 우리 지금 실용음악과 실용음악 하시는 예술가들 제 강의 지금 몇 분이 수강 신청해서 듣고 있죠. 또 아트 예술 우리 개통 학생들, 시각 디자인과 학생들이라든지 또 뷰티 아트과 학생들도 전공이 헤어 전공, 피부 전공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들 제가 그래서 어느 때는 내 머리를 샘플로 해서 머리 감아봐라, 머리 말아봐라, 파마 해봐라. 저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한 번 마른 친구와 100번 마른 친구는 솜씨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내 머리를 샘플로 해라. 들고 다니지 말고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점점점 나아지는 거 보면 굉장한 그 감각적으로 예술적으로 행복한 쾌락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1번, 2번 너무 본능적인 거, 너무 또 미학적인 예술적인 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얻는 그런 쾌락도 있을 수 있다. 정신적인 쾌락이죠. 지적 쾌락. 그래서 인간의 이지를, 그러니까 본능도 외면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2번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 외면하는 거 아닙니다.
1번과 2번과 3번 지성적인 거, 이성적인 거가 함께 그 속에 어우러졌을 때 아주 영속적이라는 건 오랜 세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세월 고전이라고 읽혀지는 종류의 작품들을 보면은 적당히 재미도 있고 적당히 이성적인 것도 있는 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어떤 사회학적이나 인류학적으로 추구하는 미덕, 아름다운 거죠. 또 가치. 그걸 그 속에 이걸 하나로 읽음으로 해서 내 삶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 문학 작품 속에 문학의 기능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강좌명이 독서죠. 그럼 독서를 통해서 어떤 교훈적인 것, 교시적인 것도 얻으면서 그 다음에 쾌락적인 거요, 감각적인 것 이런 것까지도 어떤 경지에서 얻어낼 수 있다면 저는 아주 최고의 독서 행위, 최고의 문학의 기능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정말 때로는 눈을 감고 상상하면서 휴식을 주는 그런 쾌락이 너무 멋지죠. 그것을 함으로 해서 정신적으로도 내가 상승하는 느낌을 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쾌락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1교시에서 지식적인 교훈적인 기능을 공부했다고 하면은 지금 2교시에서는 쾌락, 즐거움을 주는 걸 공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68, 69쪽 이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 공부했던 교훈적인 기능과 쾌락적인 기능이 작품 속에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제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교시에서 교시적, 교훈적 기능 우리 충분히 공부했죠. 아주 뭐 인생록이라든지 뭐 규범서라든지 그런 교과서적인 작품 역할, 그 다음에 쾌락적 기능, 즐거움, 아주 쾌락을 추구하는데 쾌락도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1, 2, 3번 공부했던 그런 세 가지 종류, 관능적, 감각적, 지적인 쾌락,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문학 작품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이제 메시지를 찾아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의 기능이 우리 작품 속에 따로따로 떨어져서 작용한다기보다는 작품 속에 서로 상호 보족적인, 보족이라는 것은 서로 보완해주는, 도와주는 관계로 스며들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눈 뜨고 바깥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그 다음에 쾌락적 기능, 그래도 그렇게만 살 수 있습니까? 아주 본능적인 원초적인 그런 쾌락적인 것도 필요하죠. 이렇게 두 가지로 서로 대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쾌락도, 즐거움도, 재미도, 기쁨도, 웃음도 들어오면서도 또 읽고 나니까 결국은 악행을 한 사람은 끝이 좋지 않고 중간 과정이 힘들었지만 선하게 사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 속에 같이 보완하는 거.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일과 그 다음에 쾌락을 주는 일이 함께 그 작품 속에 어우러져서 잘 스며들게 만드는 것이 작가의 솜씨가 되겠죠. 그래서 문학 작품 속에 여러분들이 읽어가는 그 독서 대상 속에 아주 교묘하게, 묘하게, 아주 1번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2번 쾌락만 주장하는 것도 아닌 그 교훈적인 효용성, 효율성과 그 교훈을 은근히 보여주기 위한 즐거움, 쾌락적인 즐거움이 그 작품 속에 함께 스며들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고전이 되는 것이고 작가라는 사람들의 솜씨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어떤 종류의 책이든지 즐거움과 재미가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손에서 놓지 않게 되고 그것을 다 읽고 났을 때 얻을 수 있는 지적인, 지성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것이 작용이 됐었던가를 찾아보면 지금 전쟁이 한창일 때 전쟁이면 얼마나 내가 상대방을 죽여야 되고 이겨야만 하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그 피폐한 최고도의 스트레스와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쟁통 속에서도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잠시나마 고향 생각을 하고 잠시나마 이 힘든 이 현실을 잊기 위해서 거기에서 그 군사들이 파우스트를 읽었다. 괴테가 지은 이 파우스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아주 가장 대표적인 악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철학적인 사상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악마의 반대쪽에 있는 지성적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읽어나가는 군사들이 그 전쟁의 시름을 잃고 그 속에서도 잠깐의 재미, 즐거움을 매 감동되고 도취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정복 한 자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든지 자유로운 곳에서 나는 민중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파우스트의 어떤 지적인 측면 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메피스토펠레스 같은 그런 악마 같은 악도 쾌락적인 것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인 것이 부각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정말 그러니까 그 파우스트는 재미가 있으니까 읽힌다. 재미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런 어떤 그 파우스트가 지적인 면 어떤 교훈적인 거 교시적인 것과 그 다음에 아주 악마의 역할이 끝없는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가는 이 두 가지가 그 작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도 이런 작품을 읽으면서 그 시름을 잠시 잃고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문학의 힘이 문학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쟁터에서까지도 그 파우스트를 읽으면서 잠시 현실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오랜 세월 가도 이 파우스트는 읽히지 않는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른 대학에서 법과 문학이라는 강좌를 통해서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 한 학기 15주 동안 15개의 인물을 대신 살아봄으로 해서 다양한 직업,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인간들의 그 머릿속을 이해하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나가서 어떤 노동자를 해보고 어떤 사무직원을 해보고 다 체험할 수 없으니까 간접 체험으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문학이라는 작품을 선정을 해서 15개의 인물을 작품을 읽음으로 해서 분석해 보는 거. 그러면 대신 간접 체험을 함으로 해서 인간을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이 문학 속에 선인도 나오고 악인도 나오고 악한 행위, 착한 행위 이런 것이 다 공동으로 어우러져서 끝내는 이제 작품의 주제를 강조해 나가는 거. 그래서 교시적 기능이 단순히 도덕적, 종교적, 교훈적, 정치적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삶의 가치, 방향 제시를 부여한다고 하면은 교훈적인 기능도 우리가 절대로 외면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문학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독자들에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어떤 가치관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이면서 정신적인 즐거움, 저는 이 정신적인 즐거움이라는 말이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즐거움이라 그래서 무슨 철학자처럼 금욕주의자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쾌락이 들어오니까 정신적으로 즐거운 거, 그것도 우리 절대 외면할 수 없죠. 그래서 또 책을 읽음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내가 고차원적으로 하나 올라가는 거와 같은 거, 이런 걸 제공해주고 또 인생의 어떤 좌표를 제시해주는 이 교시적인 교훈적인 기능과 또 정말 육체적인 감각적인 그런 즐거움을 주는 쾌락의 기능을 동시에 우리가 균형을 맞추어서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책 속에서의 주제도 그 두 가지 기능이 잘 어우러지면은 바람직한 문학 작품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제시로 그 레포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다음에 써 있지 않는데 제가 이거는 그 과제 제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교훈적, 쾌락적 기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또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지금까지 써오신 요령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제란에 잘 써서 제시하겠습니다. 6차 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